김성수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한겨레신문 하어영 기자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하 기자님. 지금 새누리당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네네. 하 기자님께서 특별히 무슨 어떤 동향에 대한 새로운 뉴스들이 있나 좀 네. 궁금해서 제일 먼저 좀 네.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네. 비박계에서 예. 이 투트랙 작전이라고 하면서 비대위 위원장을 정진석 원내대표가 겸임하고자 하고 그리고 또 혁신위 위원장 외부에서 구하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죠. 보통은 요즘은 어떤 반발의 분위기를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하냐면요. 아침 라디오에 누군가 대표격으로 출연을 해서. 예. 말하자면 이제 스피커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의견을 정리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비박계 홍일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비박계의 스피커로 등장해서, 희망이 없다, 라는 식으로, 지금 현재 새누리당의 원내지도부를 정면으로 공격했습니다. 예.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말하자면 비상한 상황인데 비대위를 관리용으로 뿌렸다라는 것은, 사실은 어찌 보면 형용모순이거든요. 예. 그래서 관리형 비대위를 뿌린 점하고 혁신위를 따로 뿌린 점. 예. 이 점을 지적을 했고요. 사실 이 투 트랙으로 가는 것은, 원래 친박계의 의도입니다. 원래부터 그렇죠, 이렇게 하기를 원했었고요. 예. 게다가 여기에 어떤 측면이 좀 더해지냐면, 전당대회를 원래 이제 7월쯤에는 치르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약간 연기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라는 것은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합니다. 전면적으로 원내지도부, 말하자면 선출된, 원내지도부가, 혁신을 진행하지 않고, 말하자면, 관리를 하면서, 외부 인사를 혁신을 꾸린다는 것은, 그만큼의, 친박계, 선거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을 감추는 그런 결과적으로 감추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전당대회를 연기하는 것은 어쨌거나 책임론이 불거진 상황에서 시간을 끌면서 그 책임론의 수준을 불분명하게 만드는 어떤 물리적인 시간을 확보하겠다라는 의도도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 또한 친박계의 의도였고요. 예. 그래서 지금 비박계는 전면적으로 지금 반대를 하고 나서고 있죠. 예. 지금 또 이렇게 되니까요. 혁신위에서도 혁신위원장을 영입하는 과정에서도 혁신위원장이 되면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 들러줄 설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시선들이 있어서 그런지 물망에 오르는 분들은 본인을 좀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기자들에게 그래요?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김황식 전 국무총리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좀 전화 받은 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쨌거나 본인이 고사를 하는 방식이 그럴 수도 있고요. 실제로 전화를 안 받았을 수도 있지만 혁신위원장으로서 지금 나머지 그러니까 8월까지 이 전당대회의 기간 동안 얼마만큼 혁신을 할 수 있고 그걸 성과로 가져갈 수 있는지는 그 물망에 오르는 사람들 스스로도 좀 부정적인 거죠. 아니, 지금 그래가지고 비박계가 막 뭉치고 있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심지어 당이 갈라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던데, 일단 김무성 대표가 남경필 도지사 만난 거 사실이죠? 예. 그래서, 실제로 지금, 남경필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윤여준 장관을 이제 말하자면 책사로 모셨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대선에 대한 뜻을 밝힌 상황이고, 어쨌거나 현재로서는 비박계의 중심,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논의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추측이 됩니다. 그럼 거기다가 또 원희룡 세게 얘기하면서 그렇죠. 자기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걸 봐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지금 정두원 씨 같은 경우는요. TV조선인가요? 거기 MC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비박이라고 얘기됐던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새칭, 마이크를 대고 계속적으로 뭔가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콕콕 박히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새누리당이 어떤 선택들을 하게 될지, 참,
궁금한 게 짝이 없습니다. 여기에 심각한 그런 또 하나의 흐름이 홍문종 의원인데 대선 후보 외부 영입하겠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했다면서요. 예, 실제로 그 친박 중에 친박으로 불리죠.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는요. 총장을 역임했고요. 그 외부 사람을 모셔온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외부 사람을 영입해서 당 대권 후보로 옹립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누구냐, 그게 반기문이냐라고. 당연히 반기문 아닌가요? 예, 그런 질문에는 특정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지금으로서는 외부 카드라고 한다면 유력하게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밖에 없기 때문에 뭐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금 입고 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일정은 이번 달 말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예. 25일쯤 한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뭐 행사가 있어서 들어온 건 맞습니다. 맞는데 반 총장 쪽에서도 뭐 일정 정도 이 방문에 대해서 정치적 의미를 애써 축소하려고 그런 식으로 좀 언론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뭐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애써 축소하려고 하는데 홍문종 의원은 나서서 외부에서 대권 후보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혁신이니 뭐니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뭐 혁신위니 비대위니 이런 것들은 슬그머니 눈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5월 25일날 반기문 총장 들어온다고 하면 반 총장 들어온 이후에 어떤 분위기 만들어가지고 확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그 반 총장 쪽에서 그 뭐랄까요, 의미를 좀 축소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반 총장 입장에서는 그 대권 후보로 거론이 되는 상황에서 확정이 되지 않고 아니면은 구체화되지 않고 거론이 되는 상황에서 본인이 다른 구설수에 오르면 예전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참여정부 시절에 뭐 고건총리라든가 아니면 등등의 이렇게 물망에 오르다가 실제로 구체화되지도 못하고 좀 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좀 의식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제 대권에 대한 꿈을 정확하게 품기는 품으셨군요. 글쎄요, 어쨌거나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부인은 아니니까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분이 이미 외교부의 일종의 그 연구원 시절에 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명을 받자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막 감시하고 감시라고 표현하기면 또 어떻게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감시를 취소하고 그 행적을 막 일일이 체크해서 보고하고 이런 일들도 했잖아요. 말하자면 이제 그 기자들도 흔히 이제 그렇게 그런 일들을 하는데요. 정보 보고성이죠. 그 보고서를 이제 제출을 하는 건데 실제로 이제 하버드 대학 시절이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조직 친화적이고 조직에 충성을 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뭐 그래서 뭐 여하에 따라서는 뭐 글쎄요 독재 정권에 계속 부역한 그런 흔적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니까 앞으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필드에 딱 나왔을 때 어떤 일들이 터져 나올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본인은 이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조심스러워 하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 홍문종이 아니고요. 성완종 씨 지난해에 그 사건에서 본인의 그 동생이 뭐 언급되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이런 과정에서도 글쎄요. 뭐랄까요? 좀 센 검증이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사실은 대선 후보로 자리매김하려면 어쨌거나 개인사뿐만 아니라 본인이 어떤 공적 활동을 해왔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문재인 전 대표나 안철수 지금 공동대표 등에게 했던 그런 신랄하고 아주 집요한 그런 심지어는 의자까지도 파헤치는 의자 가격까지도 파헤치는 그런 점검들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얘기를 좀 바꿔볼까요? 어버이연합 게이트 도대체 검찰 왜 수사 안 하는 겁니까? 실제로 기자들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어버이연합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서 첫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의 수사를 요구를 하는 상황인데 실제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언론 보도는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과 취재는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과 하는 수사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이 2라운드로 들어가려면 실제로 어떤 범죄적인 혐의가 있는지가 드러나야 돼요. 그 말인즉 검찰에서 손을 대지 않으면 이 어버이 연합과 관련된 2라운드가 시작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어버이 연합을 건든다는 것은 사실은 청와대와의 연관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검찰로서는 조직을 걸거나 어쨌거나 본인들의 어떤 명확한 무언가가 없으면 도전 말하자면 함부로 건들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약에 청와대 관련성이 일부 보도가 되지 않았으면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찌 보면 굉장히 쉽게 처리했을 수도 있고요. 말하자면 이 사건이 벌어진 배경에 대해서 지급된 돈의 배달 사고라든가 이런 식으로 다른 프레임을 짜서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지금까지 전개된 상황은 어쨌거나 청와대가 관련돼 있고 정경련이 관련돼 있고 등등의 그런 연관성에 대한 의혹들이 제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로서 좀 건들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이 좀 됩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유병재 씨가 고소당하면서 희생을 하면서 이렇게 소재를 파악해 줘야 됩니까? 추선희 사무총장 정도는 소재 파악을 하고 최소한 소환 조사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 정도로 등장하지 않는 것은 추선희 사무총장만의 뜻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이제 추선희 사무총장이 TV에도 등장을 했지만 언론에 그렇게 등장하는 걸 꺼려하거나 이런 분은 아니거든요. 이런 사람은 아니어서 이 정도로 등장하지 않는 것은 본인 뜻만은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추정들 기자들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병재 씨만 고소한 건 아니고요. 지금 개그맨 이상훈 씨도 고소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려졌네요. 아, 그래요? 예. 왜요? 동일하게 어버이 연합과 관련된 대사, 그러니까 어버이 연합은 가만히 있어도 계좌로 돈을 받는다, 이런 대사를 했다라고 해서 고소를 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그게 이제 허위사실 적시다? 허위사실로 볼 수도 있고요.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허위사실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명예훼손으로 가능하니까요. 아니, 어쨌든 그렇든 저렇든 간에 이게 형사건이 되려면은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사를 해야죠. 그러니까 명예훼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명예훼손 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수사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때문에. 예. 그래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두고 봐야겠는데. 그런데 정말 궁금한 거는 여권에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우병우 민정수석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면은 합리적인 의심들 넘어서서 뭔가 진짜 있지 않느냐라고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만큼 너무 그러니까요. 예. 아니 이 정도면 예를 들어서 정은호 법조비리 사건 같은 경우 보세요. 응? 그러면은 여권에서 이름이 있다는 사람들 한두 마디씩 다 했거든요. 네. 그런데 어버이 연합 게이트에 대해서는 여권에서 아무도 아무 말을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지금요. 하 기자님도 좀. 지금 20대 국회가 와야 하잖아요. 예. 19대 국회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본인들의 말에 책임지기가 싫을 거고요. 예. 어쨌거나 20대 국회를 넘기고 싶을 겁니다. 아.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아주 실무적인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방도 이제 빼야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문제들도 있을 거고요. 좀 답답하고 한심한 상황이긴 하죠. 예. 아니, 초반에, 이 게이트가 딱 벌어진 초반에는, 네. 야가 원한다면 청문회도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도, 원칙적인 측면에서 오간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밝혔죠. 예. 어느 날부턴가 싹 입을 닫아버리고, 지퍼로 채운 것처럼. 아마 제 기억에는 아마 청와대 연관성이. 부정된 다음에. 사실적으로. 예. 그렇게 된 다음에는,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청와대에서 공식 입장으로 딱 부정한 다음부터는 다들 꿀 먹은 벙어리인지 입에다 뭘 넣은 벙어리인지 다들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몇 년이나 남았다고. 그러게 말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풍성하게 이야기 전해주셔서 너무나 고맙고요. 내일도
버라이어티한 그런 그 정가 산책 좀 내일은 저희가 그 요괴 토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가 산책이 하루 쉬는데요. 월요일 날 산책으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겨레신문 하호영 기자였습니다. 국민TV 조합원인감? 나가지 있게 지역협의회에 가입해야 쓰겠어. 국민TV 조합원이요? 지역협의회에 가입해야죠. 국민TV 조합원 맞나? 퍼뜩 지역협의회에 가입해 안 카나? 국민TV 조합원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내고 국민라디오와 국민TV를 시청한다고 조합원으로서의 만족이 전부냐? 결코 아닙니다. 가까운 지역협의회에 가입하셔서 가까이 사는 조합원과 동지애를 나누십시오. 자세한 가입 안내는 미디어협동조합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시사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하는 시간에 오늘의 시사 퀴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지금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라고 했던 약속했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5.18 기념식 전까지 기념곡으로 바로 이 곡을 확실하게 못 박아두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관철하겠다고 했는데 16일 날 결정이 된다고 하죠. 과연 이번 5.18 기념식에는 이 노래를 목놓아 재창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이 노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참고로 극우들 같은 경우는 이 노래가 북한의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라고 주장을 펼치고 있지요. 어디에 김일성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김일성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답답할 따름이지만 여러분들 많은 분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답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답 맞추신 분께는 고스트 메모리 뮤지컬 티켓 2장 드립니다. 지금 연결됐습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번째 뉴스가 면세점 업체들이 환율을 담합해서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는 내용이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면세점 이용해 보신 분들 아마 100% 공감하실 텐데요. 예. 환율은 사실 실시간 변하는데, 예. 근데 이제 면세점에서 물건 사고 보면 왠지 꼭 손해보는 느낌입니다. 맞아요. 이런 이면에는 면세점 사업자들의 환율 담합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적발된 겁니다.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8개 면세점 사업자가 지난 2007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무려 5년간에 걸쳐서 총 14번입니다. 전화 연결하면서 자기네들끼리 국산품에 적용 환율 적용 시기를 공동으로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야. 이게 이제 국산 브랜드의 경우에는 사실 면세점은 국산품을 원화로 사서 달러로 파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품 가격이 10만 원일 때 원달러 환율이 900원으로 치면 111달러를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적용 환율을 1,100원으로 하면 91달러까지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면세점업자들이 담합해서 결정한 환율이 시장 환율과 비슷하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시장 환율보다도 높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 내국인 손님들이 손해를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아니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그것도 뭐예요? 14차례요? 그렇게 14차례, 했는데도 과징금도 없이 시정명령만 내린다는 거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5년간 담합한 환율로 이득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이제 과징금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만 내려서 이제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데요. 왜냐? 사실 공정위가 이번 조사 과정에서 면세점 업체들의 해명을 너무 많이 반영한 겁니다. 이 면세점 업체들이 뭐라고 이제 해명을 했냐면 사실 담합이 있던 건 사실이지만 2011년 5월에 신라 면세점이 이탈하면서 나머지 면세점들은 이제 이런 담합 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이 면세점 업체들은 매일 제품 가격표를 달아야 하는 이 편의상 때문에 업무 때문에 환율을 수시로 이제 바꾸지 못했다. 그래서 환율이 변하면 사실 환차 손도 있을 수 있고 환차 이익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보고 판 적도 있다라고 해명을 한 겁니다. 문제는 이제 그렇다면 공정위가 정확하게 5년 동안 면세점 업체들이 환율 담합으로 취득한 부당이득 규모를 밝혀야 하는데 미미하다 라면서 액수를 밝히지 않은 채 업체들의 해명만 받아들여서 과징금 대신 시정명령만 내렸다.
라는 거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2012년서부터 최근까지 4년여를 쏟아부어서 조사를 해놓고 이 정도 결론을 내린다면 그럼 뭐 그렇게 쓴 돈 세금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참 사실은 답답하게 이럴 데 없는데요. 아무튼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시금 기업들, 그것도 대기업들 앞에는 솜방망이 처벌밖에 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해가지고 입맛이 씁쓸합니다. 우리나라 고령화에 따른 정부 지출 세계에서 4번째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발표한 자료인데요. 한국의 고령화 관련 정부 지출액을 비교해 보니까 여기 뭐 정부 지출액이라는 건 연금도 있고요, 건강보험도 있고, 장기 요양보험이라든가 실업수당이 포함이 돼 있는데 이게 2015년 기준 국내 총생산 GDP의 7.7%에 불과하지만 오늘 2050년이면 17.8%로 35년 동안 10%포인트 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 엄청나네요. 이렇게 되면 선진국으로 분류된 우리나라의 증가 속도는 선진국 34개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르고요. 그리고 전체 58개 국가로 이제 이 중진국까지 포함하게 되면 브라질, 우크라이나, 중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4번째로 빠른 이 정부 재정 지출 증가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노인 부양률이 늘어나면 결국 국가가 좀 뭐랄까 생산력이 떨어지고 좀 문제가 있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산업 전반적인 이 국가가 노후화가 빨리 되고 산업 생산성이 떨어지고 경제 구조도 굉장히 이제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S&P가 이런 점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성장률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35년간 한국의 실질 성장률은 연평균 2.2% 수준으로 일본보다는 높지만 미국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이미 선진국인 미국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S&P는 한국이 정책적에 나서지 않는다면 한국 정부의 부채가 GDP의 13%에서 무려 149%까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신흥국이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리스크가 커진다. 이렇게 되면 현재 우리나라가 이제 이 스탠다드 앤 푸어스의 이 신용등급 기준 위로 2번째인 트리플 A 마이너스 신용등급을 부여받고 있지만 이게 2050년에 가면 트리플 B까지 강등된다. 5단계나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경고입니다. 이건 진짜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정말 지금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과연 정부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그렇습니다. 4월 기준 역대 최고치인데요. 통계청의 4월 고용 동향을 보면 청년 실업률이 10.9%입니다. 1년 전에 비해서 0.7%포인트 올랐는데 현 조사 방식을 도입한 지난 1999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사실 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고 있는 이 취업 준비자나 뭐 입사시험 준비생 등 사실상 실업자를 이제 고려하게 되면 체감 실업률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신규 취업자 전반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4월 지난달에는 25만여 명 증가에 그쳐서 3월에 30만 명이던 취업자 증가폭도 다시 떨어져서 여기다 이제 고용 전망도 그다지 밝지 않죠. 지금 하반기 들어서 이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뭐 해운조선 각종 이제 구조조정 집중된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일감 축소가 시작이 되면 고용시장 한파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아니 이런 상황 속에서 청년 실업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보니까 무슨 청년 뭐 공제 뭐 이래가지고 뭐 인턴으로 중소기업에 들어가면은 그 12만 5천 원씩 청년이 쌓았을 때 뭐 기업과 정부가 300만 원, 600만 원 보태줘서 1,200만 원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정책 갖고 뭐 도움이 될까요, 실제로? 사실 뭐 이건 서울시에서도 일부 했었던 정책을 또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또 그 크게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건 뭐 조족지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부 뭐 그러니까요. 실제로 뭐 서울시는 발목 잡아서 못하게 해놓고 자기네들 그때 당시에 뭐 악마의 속삭임이라까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놓고 자기네들은 그거를 고스란히 또 하고 있고 그러면서 뭔가 획기적인 것 같이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은 이전에 지원하고 있던 그 돈에 30만 원 보태가지고 조삼모사 형태로 진행을 하는 그런 정책밖에 없는 건데 청년 실업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정말 걱정되기
예,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예,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였습니다. 아, 정말 답답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날은 덥고요. 노라 존스의 My Dear Country라고 하는 노래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노래는 노라 존스가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가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져서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들을 담아서 부른 노래인데 우리 모두의 마음이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들어보려고 하고요. 오늘 퀴즈에 정답 맞춰주신 분은 복면엑스님, 이물위한 행진곡 정답 맞춰주셨는데 퀴즈 왕에 등극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퀴즈 왕 되신 것 같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그런 날 빨리 오기를 기대해 보고요. 저는 내일 요괴 토론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